하루 세 줄 초등 글쓰기의 기적을 저자 윤희솔입니다. 20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글쓰기를 지도했지만 한글 학교 경험이 없는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감정 어휘를 활용해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과 하루 세 줄 글쓰기를 했던 경험에서 선생님들께서 적용점을 찾으시리라 생각하고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많은 어휘 중 감정 어휘부터 다룬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아이와 튼튼한 유대감과 공감대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삶을 가꾸는 진짜 글을 쓰려면 아이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글로 쏟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지도하는 사람과 아이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감정 표현 어휘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어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를 맺고 이를 통해서 글쓰기 수업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감정 표현이 의사소통과 사회성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건 글쓰기뿐 아니라 의사소통의 기초가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바로 알고 알맞은 어휘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이 인간관계 형성의 토대가 됩니다.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을 이해해야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읽을 수 있고요. 나의 마음을 바로 알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 사회적인 관계를 올바로 맺을 수 있습니다. 또 새로 익힌 어휘는 글쓰기의 바탕이 됩니다. 제2언어학습의 권위자인 언어학자 노버트 슈미드는 언어를 배우는 사람은 사전을 들고 다니지 문법책을 들고 다니지는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글을 쓰는 재료이자 사고의 수단인 어휘는 글을 쓰는데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감정 표현 어휘를 익히면서 어휘의 양이 늘어납니다. 확장된 어휘를 통해 다른 사람의 말이나 책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생각의 범위가 넓고 깊어집니다.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는 일기, 독서 감상문 쓰기 등 글쓰기에 도움이 되고요. 그런데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왜 꼭 글로 써야 하나요? 하고 묻습니다. 어렵기 때문이겠죠. 왜 감정을 글로 써야 할까요? 그해 여름이었다 라는 문장을 읽고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장면을 머리에 떠올리셨나요? 현실 세계에서는 시간 여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글은 문장 하나로 과거와 미래, 다른 공간으로 자유롭게 사고가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으로 흠뻑 빠져들게 하는 힘이 문장에 있습니다. 김영하 작가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서 글쓰기를 자기 해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김영하 작가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자신의 수업을 듣는 대학생에게 나는 용서한다 로 시작하는 글을 쓰라고 했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나를 용서한다는 문장을 쓰는가 동시에 대학생들은 깊이 몰입했고 그 상황으로 돌아간 듯 고통스러워서 뛰쳐나간 학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글은 몰입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감정을 말의 논리에 따라 정리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극복하는 기회를 갖게 합니다. 그런데 과연 어린 아이나 청소년도 글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몰입할 수 있을까요?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과의 글쓰기 수업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도 과연 글을 쓸 때 자신의 감정에 깊이 빠져 생각해내고 상처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날도 감정 단어로 하루 세 줄 쓰기를 하려고 책을 폈습니다. 괴롭다는 감정을 나누는 날이었고 책에는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이불을 뒤집어 쓴 아이의 사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낱말은 괴로워입니다. 그림에 나온 친구의 마음은 어떨까요? 시끌벅적하고 밝던 교실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침울해졌습니다.
각자 괴로운 기억 속으로 빨려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학생이 무너지듯 흐느끼다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온종일 싸웠어요. 싸우는 소리가 이불을 뒤집었어도 옷장에 들어가도 들렸어요. 그렇게 아빠는 집을 나갔고 한 달에 한 번만 아빠를 만나요. 저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우는 아이의 가정사를 반 학생들이 모두 들었으니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루 세 줄을 쓰고 나서 자기 마음을 서로 발표하고 공감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한 학생이 자신의 경험을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희 부모님은 말로만 싸우셨구나. 우리 엄마 아빠는 물건을 던지면서 싸워서 얼마 전에 TV를 새로 샀어. 너희 부모님도 싸우셔? 제가 아무리 토닥여도 계속 구슬프게 울던 아이는 자기 부모님이 싸운다는 말을 듣고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뒤이어 다른 학생이 자기의 경험과 감정을 이어 말했습니다. 너네 아빠는 좋은 아빠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주잖아. 우리 사촌 동생은 아빠한테 보고 싶다고 전화해도 한 번도 만나주지 않는데. 그 아이 정말 슬프겠다. 나는 날마다 아빠를 보고 싶은데. 아이들 모두 각자 괴로웠던 때를 떠올리며 글을 쓰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짓눌렸던 마음을 극복했습니다. 아이들의 세 줄 쓰기와 마음 나누기 활동을 마치고 저는 아이들에게 어른으로서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나눈 아이들의 관계는 돈독해졌습니다. 상담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상담자는 내담자의 말을 잘 듣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하진 않지요. 그렇지만 내담자는 상담자에게 자신의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말하면서 생각이 정리되고 객관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쓰기는 말하기보다 훨씬 더 사고의 속도가 느리고 사고의 과정도 더 촘촘합니다. 글쓰기는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사고 훈련을 하는 과정이므로 글쓰기 능력뿐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 메타인지까지 높이는 활동입니다. 대통령들의 연설문을 쓰고 여러 권의 책을 낸 강원국 작가조차 글쓰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글쓰기는 고도의 정신활동이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아이들은 아직 여물지 않는 손으로 글씨를 써야 하는 육체적 피로가 한몫합니다. 머릿속에 생각을 끄집어내서 적절한 어휘를 찾아 말이 되게 써야 합니다. 글이 길어질수록 전체 구성을 짜야 되니까 핵심 메시지를 잘 표현하는 논리적 전개를 신경 써야겠지요. 이렇게 글쓰기는 고도의 정신활동으로서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집니다. 학생과 글쓰기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하루 세 줄 글쓰기는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저는 책으로 시작했습니다. 서점에 가보면 감정 어휘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풀어낸 책이 많습니다. 제가 책을 선정할 때 세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는데요. 첫째, 아이들이 평소 자주 느끼는 감정을 다루는가? 둘째,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감정을 설명했는가? 셋째, 글의 양이 많지는 않은가? 였습니다. 읽어야 할 글이 많으면 부담이 가중되므로 글의 양이 적은 책을 골랐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과 감정 어휘로 글쓰기를 하기 위해 고른 책은 박성호 시인님의 9살 마음사전입니다. 이 책에는 감격스럽다 부터 흐뭇하다까지 마음을 표현하는 말 80개를 가나다 순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맙다, 놀라다, 답답하다, 반갑다, 억울하다 등 아이들이 실생활에서 자주 느끼는 감정이 실려 있어요. 제가 이 책을 고른 결정적인 이유는 아이의 눈높이에서 감정을 설명하고 있고 글의 양이 많지 않아서 아이들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감정어휘 책과 친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을 구입할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면 학생이 모두 한 권씩 책을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감정어휘 책을 처음 만난 날은 우선 마음껏 책을 탐색하게 했습니다. 저도 반학생과 글쓰기를 할 때 각자 책을 준비하게 하고 자유롭게 읽을 시간을 주었습니다. 책에 친숙해지는 데 목적을 두었고 같이 그림도 보고 어떤 감정어휘가 실렸는지 이야기도 나누면서요. 두 번째 시간에는 책에 나온 감정어휘를 다양한 방법으로 익혀보았는데요. 여기서는 두 가지 방법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퀴즈입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얘들아, 운동장에서 신나게 노는데 현관문을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생각이 안 나.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들겠니? 라고 묻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당황스러워요, 짜증나요, 괴로워요. 다양한 답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이들의 감정을 듣고 맞아, 그럴 수 있지. 그렇구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 하고 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얘들아, 놀이터에서 주운 돈으로 과자를 사 먹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 역시 아이들이 이런저런 말을 하면 마음을 모두 수용하고 또 다음 문장을 소개합니다. 숙제를 하다 말고 놀러 나갈 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빠가 발가락을 만지다가 그 손으로 귤을 까서 줍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 너희는? 하고 물으면 아이들이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여기저기서 웃고 웩웩 하고 입을 틀어막고 난리가 납니다. 자, 다 그런 감정들을 수용하고 그래, 너희들이 느끼는 감정이 다 맞아.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얘들아, 9살 마음사전에서는 각기 다른 이 4가지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뭐뭐해 라고 소개하거든. 어떤 감정일까? 하고 맞춰보게 합니다. 책은 펴볼 수 없고요. 그럼 그때서야 아이들은 책을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그렇지만 때는 지났죠? 아이들이 어려워하면 초성 힌트를 줍니다. 어떠세요? 선생님들은 답을 맞히셨나요? 정답은 찝찝해입니다. 이런 식으로 책에 나온 상황을 말하고 그에 해당하는 감정을 맞히는 게임을 몇 번 하고 나면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문제를 내고 맞히면서 재미있게 어휘를 익힙니다. 또 제가 아이들과 즐겨하는 어휘 게임 중 하나는 이마에 적힌 낱말 맞히기인데요. 각자 감정 어휘가 적힌 카드를 하나씩 집어서 옆 사람의 이마에 붙입니다. 자기 이마에는 어떤 낱말이 붙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분간 돌아다니면서 다른 친구들에게 좋은 감정이야? 나쁜 감정이야? 너는 어떨 때 이런 감정을 느꼈어? 등 이마에 쓰인 낱말에 관한 힌트를 구하는 질문을 합니다. 다른 친구는 그 낱말을 말하지 않고 설명해 주어야 하고요. 이 활동을 통해 감정 어휘를 자신의 말로 설명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 어휘와 친숙해지고 난 다음에 하루 3줄 글쓰기가 시작됩니다. 책의 구성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마음을 나타내는 낱말, 사전적 의미, 그런 마음을 느끼는 상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의 감정을 다룹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감격스러워를 살펴볼 차례예요 라고 시작하고 사전적 의미부터 살펴봅니다.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국어 사전을 직접 찾아볼 수도 있고요. 책에 나온 낱말의 의미를 읽은 후 책에 제시된 상황을 소리내어 읽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문장 중에 어떤 문장이 제일 마음에 와닿았나요? 하고 물어봄으로써 아이에게 책에 있는 문장이 자기에게도 의미 있는 문장이 되도록 유도합니다. 아이들의 발표를 다 듣고 나서 3줄 쓰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날짜와 요일을 쓰고 책에 나온 사전적 의미 1줄, 책에서 마음에 드는 상황 1줄, 그리고 내가 그런 마음이었던 상황을 생각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하는 아이는
상상해서 한 줄, 이렇게 해서 하루 3줄 글쓰기가 됩니다. 1학년 학생과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2줄을 책에 나온 문장을 그대로 베껴 쓰는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의미 없이 한글을 익히기 위해 지겹게 베껴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새로 알게 된 감정어휘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책의 한 줄을 골라서 쓰는 거기 때문에 한글 학습과 동시에 책을 깊이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는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3번째 줄이겠지요. 나는 언제 그런 마음이 들었는가에 관한 글입니다. 실제 우리 반 학생이 쓴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날은 야속하다는 감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책에 나온 그대로 낱말의 뜻을 썼고 책에 나온 상황 중 마음에 드는 문장을 하나 골라 썼습니다. 3번째 줄은 이 아이가 언제 야속한 마음이 들었는지를 썼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 친구에게 동그란 모양을 여러 개 주었는데 친구는 내 손톱만큼한 상자를 주었을 때 드는 마음. 첫째, 2번째 글은 베껴 쓰기 때문에 정확하게 써야 하지만 3번째 줄은 맞춤법과 글씨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3번째 줄을 쓰는 목적은 한글 학습에 있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문장으로 쓰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속상한 일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친구의 실명을 쓰지 않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이 비난하거나 싸움의 여지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각자 3줄 글쓰기를 마치면 오늘 함께 살펴보고 있는 감정을 언제, 어떻게 느꼈는지 이야기해 봅니다. 자기 마음을 말하기가 어려워하기 때문에 3번째 문장,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마음이 언제 들었는지를 쓴 문장을 모든 친구들에게 읽어주라고 하면 한결 편안하게 발표합니다. 다른 모든 친구들은 친구의 발표를 듣고 공감하는 말을 건네야 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명이 한 모듬이 됩니다. 학생마다 번호가 있어서 오늘은 1번부터, 내일은 2번, 모레는 3번 학생부터 각자 자기가 쓴 문장을 발표합니다. 1번 학생이 발표하고 나면 2번 학생부터 1번 학생의 말을 들은 느낌이나 생각을 짧게 말합니다. 마음을 나누는 말을 할 때는 절대 그땐 이랬어야지, 네가 잘못했네 하는 말을 안 하기로 꼭 약속합니다. 제가 강의 첫 부분에서 소개해드린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괴로워했던 학생이 말하자 다른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했지요. 그건 바로 이런 과정을 반복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자신의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고 공감하면서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미국의 교육자 플리플리프는 아이의 마음을 얻으면 아이의 생각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아이들의 마음을 보듬고 싶어서 욕심내지 않고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눈 아이들은 사이가 돈독해져서 따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나 인성 교육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이들의 속마음을 알게 되니 교사인 저도 아이들의 행동이 이해되고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음을 헤아리는 데 집중했을 뿐인데 아이들의 글쓰기 능력까지 성장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아이들의 마음을 보듬고 학습력까지 높이는 글쓰기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선생님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빕니다. 제가 글쓰기 연수에서 학부모님과 선생님들께 가장 많이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글쓰기랑 글씨 쓰기를 같이 지도하지 마세요입니다. 글쓰기를 하면서 글씨 쓰기와 맞춤법 지도까지 하면 아이도 지도하는 사람도 지치거든요. 아이가 마음을 표현한 글은 글의 내용에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글씨가 이게 뭐야, 맞춤법도 다 틀렸네 하는 말이 저도 여기 목까지 차오를 때가 많거든요. 우리 반 학생은 글쓰기 공책과 글씨 쓰기 공책이 따로 있거든요. 좀 힘드시더라도 글쓰기를 할 땐 알아볼 수 있게 썼으면 칭찬해 주시고 글씨까지 잘 썼으면 더 많이 칭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줄 쓰기를 하고 나서는 글쓰기 지도,
특히 일기 쓰기 지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학부모님과 선생님이 많으십니다. 저는 예시글을 많이 읽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여러 번 일기 쓰는 방법을 반복해서 알려주는 것보다는 잘된 예시글, 특히 또래가 쓴 생생한 글을 읽어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나왔던 일기 한 편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일기를 쓴 아이가 제 아들이거든요. 잘 쓴 글이 아니라서 부끄럽지만 아이의 마음을 솔직하고 생생하게 표현한 예시글이 많지 않아서 우리 아이의 일기를 학습 자료로 활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있었던 일을 자세하고 솔직하게 쓰라고 이야기해도 감을 잘 못 잡은 학생들이 이 일기글을 읽고 나서는 어렵지 않게 일기를 완성했습니다. 4월 27일 토요일. 날씨. 눈부신 날. 제목. 말을 잘해야 된다. 나는 음식을 잘 흘린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흘린다. 옷을 보면 그날의 메뉴가 다 써 있다. 오늘도 내 옷에는 떡볶이, 딸기탕후루, 초코 아이스크림이 묻었다. 엄마가 내 옷을 보시고는 윤우 옷 빨다가 죽겠네 라고 하셨다. 그때 나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죽지 않아요 하고 말해버렸다. 그랬더니 엄마가 나보고 옷을 빨라고 하셨다.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 아빠가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빨래비누로 하라고 알려주시기만 하고 순간이동하셨다. 빨래비누를 더러운 곳에 비비고 손으로 문질렀다. 손톱 사이에 비누가 껴서 답답했다. 간신히 얼룩을 다 지웠다. 엄마한테 빨래 검사를 받았다. 손도 시렸고 손톱 사이에 낀 비누 때문에 힘들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더니 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말 예쁘게 하라고 천마디의 잔소리를 듣고 고생도 했다. 말 조심해야지. 글쓰기도 어렵지만 글쓰기 지도는 더 어렵지요. 아이가 글을 쓸 수 있게 계속 이끌어줘야 하고 또 쓰고 나서도 첨삭 등 글을 더 잘 쓸 수 있게 도와야 하다 보니 글쓰기 지도가 참 어렵습니다. 선생님도 편하면서 아이도 부담 없이 글을 써야 꾸준히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또 꾸준히 써야 글쓰기 실력도 늘겠지요. 학생을 가장 잘 아는 분은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과 학생에게 꼭 맞는 글쓰기 방법도 선생님께서 가장 잘 고안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글쓰기로 선생님과 아이들 모두 마음을 나누어 더 행복하게 또 건강하게 지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